절제의 기술, 유혹의 시대를 이기는 5가지 삶의 원칙, 스벤 브링크만 지음. 철학과 심리학에서 배우는 내려놓는 삶의 즐거움. 쇼폼과 SNS가 넘치는 세상에서 나의 집중력을 어떻게 하면 지킬까 고민하던 차에 문득 눈에 띈 책입니다. 스벤 브링크만은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는 절제의 5원칙을 전합니다. 원칙 첫 번째, 선택지 줄이기. 선택지만 늘린다고 삶이 나아지진 않는다. 때론 적당히 만족하고 내려놓을 줄 알 때 행복은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원칙 둘, 진짜 원하는 것 하나만 바라기. 정말 가치 있는 것에 마음 기울이는 법을 알려면 이것저것 다 원하지 말고 한 가지만 바라야 한다고 말하죠. 원칙 셋, 기뻐하고 감사하기. 말만큼 쉽진 않은 일이지만 어쨌든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욕망만 쫓지 말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감사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원칙 넷, 단순하게 살기. 소비사회는 우리를 만족을 모르는 아이로 만든다. 중요하고 단순한 것만 원하는 태도가 개인을 위해,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칙 5, 기쁜 마음으로 뒤처지기. 저자는 항상 새롭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일상을 반복할 용기를 낼 때 진정한 삶의 기쁨이 시작된다고 전합니다. 저는 오늘 원칙 5번째, 기쁜 마음으로 뒤처지기 챕터에서 한 장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절제의 기술이 무엇이며 그것이 왜 필요한지 심리적, 실존적, 윤리적, 정치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 주장들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기를 바란다. 그 주장들을 타당하게 여긴다면 절제의 기술과 내려놓기의 즐거움을 배우는 일이 심리적으로 현명하고 실존적으로 중요하며 윤리적으로 좋을 뿐더러 정치적으로도 옳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사실 그 주장들이 전부 실용적이거나 매력적이지는 않다. 절제를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들은 대개 무언가를 하지 않는 절약과 검소, 무언가를 하는 집중력과 품성, 고집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삶이 다소 무미건조하고 우울하게 들리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 쾌락은 어쩌란 말인가? 우리 삶의 미학적 차원은 이것이 바로 지금부터 다룰 주제다. 지금부터 우리는 절제에서도 큰 즐거움이 샘솟을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려 한다. 혹시 조모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오늘날 널리 퍼진 유행어인 포모의 반대말이다. 우리는 내려놓는 일과 뒤처지는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단순한 삶의 즐거움을 느끼고 좋은 삶을 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시인 로버트 프루스트가 가지 않는 길에서 노래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필연적으로 다른 무언가를 놓치기 마련이다. 그러니 두 갈래 길을 동시에 다 걷겠다고 애쓰는 건 헛수고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포모가 아닌 조모를 실천하는 첫걸음이다. 단순한 것이 가장 아름답다. 사람 대부분은 단순함에 깃든 아름다움을 안다. 엄격한 형식을 따라 17음절로 간단하게 이루어진 하이쿠가 골치 아픈 구조로 길게 쓰인 시만큼이나 감동적일 수 있다. 소박한 반주에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른 노래가 복잡한 음으로 구성된 작품만큼이나 아름다울 수 있다. 과학에서도 아주 단순하고 조화로운 이론일수록 굉장한 심미적 호소력을 지닌다. 가장 유명한 예가 DNA 이중 나선 구조다. 이 구조를 발견하는 데 기여했던 분자생물학자 프란시스 크릭은 이를 우아한 분자라 불렀다.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진 DNA의 아름다운 이미지는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과학이론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예술이든 과학이든 복잡하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물론 정밀하고 복잡한 논증 과정이 필요할 때도 있긴 하지만 그 정도와 수준은 분야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수학에서는 완벽함과 정밀함을 이루는 공식이 존재하지만 훨씬 복잡하고 다면적인 현상을 다루는 윤리학과 심리학에선 그런 공식이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의 정밀성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지성의 성숙도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 분야의 특성에 따라 가장 단순하면서도 정밀하게 개념을 표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어떤 분야의 단순함과 정밀함 정도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많은 경험도 필요하다. 내가 몸담은 심리학 분야에서 보면 단순하고 정밀하게 소통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 경험과 식견이 쌓여야 길러진다. 대학교에 들어와 첫 과제물을 제출하는 학생들은 대개 무겁고 학술적인 문체로 쓰는 경향이 있지만 나이 들고 경험 있는 교수들은 훨씬 더 가볍고 더 우아한 형식을 찾아낸다.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려운 소재를 이해하기 쉽게 단순한 메시지로 전달하는 일은 예술 분야에서도 중요하다. 예술도 과학과 마찬가지여서 단순함의 미학은 메시지가 정밀하게 전달되도록 돕는다. 이는 상당히 체계적인 과정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이 예술은 제멋대로이고 직관적이지만 과학은 엄정한 방법론을 따른다고 믿는다. 하지만 예술 역시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으로 창조될 때가 많다. 일정한 틀과 형식이 오히려 자유로운 창조성을 돕는다는 증거도 많다. 예술가가 직접 창작 과정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어보라. 한계 없는 자유는 우리를 해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비시킨다. 틀이 없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뿐이다. 여기서 잠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가장 아름다운 예술은 자연이 아닌가. 자연의 법칙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는 태양을 공전하며 1년이라는 시간 단위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반복하죠. 그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생명들이 나고 자라고 성숙하고 소멸합니다. 이런 자연의 법칙에서 벗어난다면 방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도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린 그 자연의 법칙에 따라 자유롭게 살 때 그것을 자율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낭독하겠습니다. 시인이자 영화 제작자인 예르겐 레트도 이 점에 동의한다. 2016년 나와 대화할 때 그는 게임의 규칙이 있을 때 비로소 예술적 자유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게임의 규칙은 견고한 형식과 구조를 제공하는데 바로 그 공간 안에서 예술가가 우연의 선물을 통해 세상의 아름다움 일부를 혼란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드러낼 수 있다. 아름다움을 창조하기 위해서 예술가는 자기 자신을 규칙으로 제한해야 한다. 레트는 다음 두 가지 신조로 이런 철학을 표현했다. 삶은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삶을 공부하고 싶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알고 싶죠. 레트의 관점에서 보면 예술가는 세상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예술은 단지 주관적 감정의 발산이 아니라 우리 삶의 다양한 부분을 탐색하고 이해하려는 시도다. 예술가와 과학자는 비록 출발점은 다를지라도 어떤 의미에선 결국 같은 것을 성취하려 애쓴다. 레트는 인류학자 브로니슬라브 말리노프스키가 개척한 연구 방법을 충실하게 따른다. 말리노프스키는 자신이 연구하고 이해하고 싶었던 부족과 함께 어울려 산 최초의 인류학자다. 이 방법을 따라서 레트는 자신의 예술 활동을 4단계로 정리했다. 분야를 찾는다, 한계를 설정한다, 조사한다, 그리고 쓴다. 이 방법이 타당하다면 예술 활동의 전제 조건은 결국 선택과 한계 설정의 과정이다. 이처럼 어떤 것에서는
손을 떼고 놓아버리기로 선택해야만 무언가 찾아낼 수 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 인생은 우리가 세상을 공부하고 배워가는 과정이다. 일종의 과학 프로젝트나 예술 프로젝트로도 볼 수 있다. 철학자이자 역사가인 미셸 푸코는 이를 두고 실존의 미학이라 불렀다. 그는 이 실존의 미학을 통해 진선미의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삶의 예술 개념을 고대 철학에서 다시 살려냈다. 푸코는 자신의 삶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여길 것을 당부한다. 어찌 보면 다소 위험하고 무책임하게 들리기도 한다. 삶을 미학화하는 말 같기도 하다. 방탕한 예술가가 그리하듯 타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돌보지 않으면서 오직 자기 삶만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려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푸코가 말한 삶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과정은 로이스트 루프가 윤리적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언급한 형성의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예술로서 삶을 이해할 때 미학은 윤리적 삶을 방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윤리적 삶을 살아갈 전제 조건이 된다. 삶을 위한 미학적 형식이 없다면 윤리적 의무를 실천할 수 없다. 제한이 없다면 의무도 없다. 규칙이 없다면 게임도 없다. 어떠한 규칙도 제한도 없는 세상에서는 그저 강한 자들이 마음대로 힘을 휘두르기 마련이니까. 제 삶의 모토가 나의 삶이 예술이 되기를 인데요. 제가 미셸 푸코의 이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어쩌다가 저도 이렇게 삶의 모토를 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에 정말 동의를 해요. 참되지 않고서는 선할 수가 없고 선하지 않고서는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거죠. 동양 철학에서는 하늘과 땅과 인간을 진선미에 대비하기도 합니다. 이 자연의 법칙을 진이라고 한다면 그 진이 현상계에 드러나서 모든 만물을 기르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즉 땅의 덕성이죠. 그리고 하늘과 땅 가운데에 그 자연의 법칙과 생명력을 받아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미라고 합니다. 참되고 선한 것이 전제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다울 수 있겠죠. 다소 내용이 좀 긴 듯하지만 그래도 한 챕터만 더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선택해야 할 것과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필요한 형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심리적, 실존적, 윤리적, 정치적 고찰의 뿌리에 놓여 있는 질문이다. 우리가 살펴본 대답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직접적 방법이고 두 번째는 간접적 방법이다. 전자는 개인이 직접 의지를 발휘해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방법이고 후자는 환경을 바꿈으로써 사람들의 삶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는 방법이다. 우선 직접 의지를 기르는 방법을 살펴보자. 앞에서 우리는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선택의 역설 문제를 살펴보았다.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선택의 자유가 계속 늘어나는 일이 무조건 좋은 것처럼 찬양되는 사회 분위기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선택지의 질과 관계없이 양만 무조건 많아지면 자유의 폭도 넓어진다고 착각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생각이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1000가지 나쁜 선택지 가운데 100가지를 고르느니 2가지 좋은 선택지 사이에서 1가지를 고를 것이다. 오늘날 사회는 우리 앞에 무수히 많은 선택지를 늘어놓고 선택할 것을 강요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온전히 개인에게 떠넘긴다. 결과가 잘못되면 그 책임을 전적으로 선택을 한 개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런 사고는 크게 잘못되었다. 우리는 필요하지 않은 수많은 선택지 사이에서 헤매지 말고 불필요한 선택지는 과감히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선택하지 말아야 할까? 어떻게 우리 의지를 단련해 절제의 기술을 터득할까? 슈와츠는 자기계발서의 어조를 흉내내어 우리에게 좋은 충고를 한다. 여기에선
그중 몇 개를 골라 소개해 보겠다. 첫째, 선택해야 할 때를 선택하라.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모조리 직접 선택하려 들지 마라. 모든 상황이 선택의 순간이 된다면 정신이 너무 피곤할 것이다. 때론 습관에 기대는 게 낫다. 틀에 박힌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조금도 잘못이 아니다. 오히려 매 순간 습관과 틀이 전혀 없는 삶이야말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둘째, 오직 최고만 좋다는 생각은 말이 안 된다. 어떤 것이 내게 썩 만족스럽다면 그건 좋은 게 맞다. 무조건 최고만 쫓고 그 외의 것은 전혀 무시한다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오히려 최고만 바라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 때가 더 많다. 어느 순간 최고로 여겨지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구식이 되기 때문이다. 최고만 좋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그 무엇에도 만족할 수 없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한참 고민하는 것도 이 때문인 거죠. 자, 셋째, 대부분의 결정은 돌이킬 수 없다. 슈워츠는 이렇게 질문한다. 당신의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 성관계 능력이 평균 이상인지 아닌지 고민하지 말라.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좀 더 능력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불행의 처방전이다.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은 대개 뒤집을 수 없다. 설령 뒤집을 기회가 있더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 특히 타인과의 관계에 얽힌 결정일수록 더 그렇다. 가족과 연인에겐 변함없이 헌신해야 하며 친구에겐 믿음을 주어야 한다. 넷째, 감사하라.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쨌든 중요하다. 백합과 새에 대한 키르케고르의 생각이 우리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겔스테드가 나무에 대해 노래한 시를 떠올리는 건 어떤가? 절제의 기술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예찬한 많은 사례가 있다. 다섯째, 무언가에 중독될 땐 쾌락 쳇바퀴를 떠올려라. 앞에서 우리는 쾌락 쳇바퀴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개념을 피상적으로만 안다 해도 지금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걸 얻으면 어찌 될지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몹시 원하던 것을 얻는다고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그 이전의 행복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이 점을 깨닫고 나면 새로운 차를 사든 휴가지 숙소를 예약하든 새로운 사람과 사랑에 빠지든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큰 행복이 영원히 지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섯째, 남과 비교하지 마라.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아예 비교하지 않을 순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 비교하는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적어도 그 성향을 경계할 수는 있다. 맞다. 원래 남의 집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이는 법이다. 하지만 울타리 너머로 남의 집 정원을 지켜보는 대신 자기 집 잔디를 깎고 그 잔디밭에서 아이들과 즐겁게 지내는 편이 낫지 않을까. 최고급 물건에만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속물 근성은 무시해라. 나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파는 값싼 누가 아이스크림을 정말 좋아한다. 이제껏 먹었던 최고의 식사 메뉴 중 하나는 어느 날 밤 파티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사 먹었던 포카치아 빵이었다. 그 빵은 그야말로 완벽했다. 바로 그 순간 내가 간절히 원했던 지방과 소금, 감칠맛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으니까. 이처럼 사소하고 값싼 것도 얼마든지 풍요로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한계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라. 이 충고야말로 내가 절제와 관련해 말하고 싶은 핵심이기도 하다. 슈워츠의 요지이기도 한데 이 말은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훈육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의지를 발휘해 무언가를 덜 원하고 내려놓고 절제해야 한다는 생각은 모순에 가깝다. 정말이지 적당히 좋은 것에 만족하려면 아주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개인의 의지를 강조하는 직접적인 방법의 아킬레스건이 바로 여기에 있다. 얼마든지 계속 원해도 된다고 유혹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기꺼이 내려놓는 절제력을 기르고 의지력을 키우는 일이 가능할까? 아마 몇몇은 가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간접적인 방식이 더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개인적 차원에서 의지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제도와 조직, 기술, 가족 등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새롭게 가꾸는 것이다. 지금부터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 삶을 형성하는 이런 형식들의 가치에 대해 살펴보자. 이어서 저자는 사회 전체적으로 어떻게 윤리적으로 성숙해야 할지 절제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일상을 반복할 용기라는 부분에서 한 부분만 낭독하겠습니다. 조금 추상적으로 말하면 순환적 시간관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 오늘날 우리는 직선적 시간관에 익숙해져 있다. 우리 눈앞에 어떤 것도 놓치지 말라고 더 많이 해내고 소유하라며 끊임없이 요구하는 생각은 바로 직선적 시간관을 토대로 한다. 평생 학습을 하며 무한히 성장하기를, 계속해서 최대 성과를 내기를 요구받는다.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은 성과를 내야 한다. 마치 무한 성장이라는 쳇바퀴에 갇혀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 결과는 오늘날 사람들에게 만연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불안에 대한 통계가 잘 보여준다. 과거에 우리는 삶이 개인적일 뿐 아니라 더 넓은 세상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개인의 의지나 능력과 상관없이 상황에 따라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고 생각했다. 전도서의 한 구절처럼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이처럼 삶이 개인의 내적 동기뿐 아니라 외부 요소나 계절적이고 순환적인 변화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을 필요가 있다. 노련하고 현명한 사람은 어느 해에 유행하던 것이 이듬해엔 뒤처진 것이 될 수 있으며 옛 유행이 돌아오기도 한다는 사실을 안다. 우리는 이러한 반복과 순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키르케고르가 반복에서 말한 것처럼 반복과 순환이야말로 개인과 집단의 삶에 형식을 부여한다. 우리에게 순환이 없다면 삶은 내용 없는 텅 빈 소음으로 녹아버릴 것이다. 반복이 없다면 의무도 없고 의미도 없다. 그것은 매일 아침 일어나 배우자나 아이를 위해 도시락을 사는 행위다. 오랜 친구를 찾아가는 일이다. 친구가 아프고 우울한 상태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그다지 즐겁지만은 않을 때도 있다. 현실에서 이러한 반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용기가 필요하다. 그것이 옳은 행위이기 때문에 그 일을 평소처럼 똑같이 해내려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어쩌면 이렇게 제 생각을 잘 전달해주는 책이 있을까요? 지금 내가 그렇게 목매달고 집착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지 어떻게 아는가? 날마다 눈을 뜨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새롭게 시작하세요. 오후의 책방이었습니다.